안녕하십니까.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클라우드를 개발을 하고 있는 유태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GPU 네트워크 드라이버 가속이라는 주제인데요.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술은 디바이스 메모리 TCP라고 되어 있는 저 기술이고요. 저 기술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리눅스 커널 네트워킹 스택에서 이더넷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는지 그 구조를, 동작 원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제로 카피 솔루션, 그리고 제로 카피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바이스 메모리 TCP가 어떻게 동작을 하고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바이스 메모리 TCP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슬라이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네트워킹 스택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알아야 지금 제가 말씀드릴 디바이스 메모리 TCP라는 기능이, 그리고 우리가 AI라는 어떤 워크로드에서 어떻게 잘 동작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으로 한번 보시죠. 어플리케이션이 상위에 있고 가장 아랫단에는 하드웨어 NIC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네트워킹 스택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TCP 페이로드가 있고 이제 헤더가 있고 패킷이 있는데, 리눅스 커널 네트워킹 스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NIC에서 받은 패킷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올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가, 그러면 TCP/IP 레이어의 L2, L3, L4에 해당하는 그런 패킷 프로세싱을 처리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하나하나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는 TX 말고 RX에 대해서만 지금 전제 조건을 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RX를 위주로 설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NIC가 패킷을 받으면 NIC 내부에 있는 디바이스 메모리에 패킷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 패킷을 호스트 메모리로 올려야겠죠. 왜냐하면 어플리케이션은 CPU와 호스트 메모리를 기반으로 뭔가 동작을 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NIC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링 버퍼라는 것을 관리를 하거든요. 링 버퍼는 NIC에 들어있는 그 디바이스 메모리와 호스트 메모리 어느 영역으로 데이터를 DMA 카피를 할지에 대한 매핑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매핑 정보를 통해서 호스트 메모리로 데이터를 DMA 카피를 한번 합니다. DMA 카피는 CPU가 카피 하나하나를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카피가 칩에 의해서, DMA 칩에 의해서 카피가 끝나면 CPU가 인터럽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CPU는 이미 카피가 완료된 호스트 메모리 안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그냥 사용하기만 하면 되죠. 그 과정에서 이제 네트워킹 스택으로 패킷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의해서 SKB라고 하는 어떤 구조체가 생성이 되고, 그 구조체 안에 들어있는 패킷들을 이제 네트워킹 스택이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패킷 프로세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트워킹 스택은 TCP/IP 프로토콜 그 스택에서 L2, L3, L4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L2에 해당하는 이더넷 헤더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됐다라고 하면 L3 레이어로 올리게 되죠. L3 레이어에서는 IP 헤더를 이제 확인을 하고 이게 괜찮다 싶으면 다시 TCP 레이어로 올리게 되고, TCP 레이어에서 헤더를 제거를 하고 이제 TCP 페이로드만 남는데 그 페이로드를 소켓 레이어로 올려주게 됩니다. 그 소켓 레이어에서 다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멤카피를 해주게 되는데, 그 이유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와 커널 레이어는 명백하게 메모리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강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IO 벡터라는 그런 걸 쓰는데 본질적으로는 멤카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멤카피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TCP 페이로드만 이제 전달을 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은 그냥 그 해당 TCP 페이로드를 사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보시면, 왼쪽에는 메모리 카피, 그러니까 데이터 카피가 있죠. 멤 카피도 있고 DMA 카피도 있고, 오른쪽에 보면 패킷 프로세싱하는 그런 부분을 나타내죠. 즉 네트워킹 스택에서 성능에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 큰 팩터가 있다고 하면, 하나는 데이터 카피고 하나는 패킷 프로세싱이죠. 만약에 내가 성능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패킷 프로세싱을 빠르게 하거나, 예를 들어서 락을 좀 제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캐시 같은 것들을 좀 최적화한다거나 그런 전략을 짤 수도 있을 것이고, 데이터 카피를 좀 줄일 수도 있을 것이겠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트워킹 스택의 가장 중요한 고전적인 목적은 NIC에서 받은 패킷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어플리케이션 영역으로 올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것은 전통적인 목표인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AI 시대입니다. AI 시대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냥 호스트 CPU랑
호스트 메모리 안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GPU라는 코어 프로세서에 의해서 데이터를 AI 워크로드를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NIC가 어플리케이션을 했던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은 다시 GPU로 데이터를 GPU 안에 있는 디바이스 메모리, 즉 비디오 램이라고 불리는 VRAM의 데이터를 카피를 해줘야겠죠. 이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데이터 카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NIC에서 패킷을 받아서 DMA 카피로 호스트 메모리를 올렸습니다. 네트워킹 스택에서 다시 어플리케이션으로 멤 카피를 하죠.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시 GPU로 멤 카피를 한번 하고 다시 DMA 카피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총 4번의 데이터 카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번은 DMA 카피, 2번은 멤 카피. 물론 DMA 카피 같은 경우는 CPU 자원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뭐 공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뭐 그거는 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2번의 멤 카피 때문에 CPU는 엄청나게 많은 어떤 CPU 사이클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네트워킹 스택의 어떤 동작 원리 그리고 그 목적은 현재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AI 워크로드에 걸맞지 않다라는 사실은 이미 너무 보편적으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넷 닉이 아니라 인피니밴드 같은 어떤 닉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디바이스 메모리 TCP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하는 기술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전적인 네트워킹 스택의 목적, 그러한 동작 원리에서의 문제, 그런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제로 카피라는 기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옛날에 등장했습니다. 네트워크 쪽에서 제로 카피, DPDK 같은 건가?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맞습니다. DPDK 맞고요. DPDK 말고도 다른 제로 카피 기법이 있긴 하지만 DPDK라고 생각을 하셔도 그냥 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로 카피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로 카피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하면 NIC가 받은 저 패킷 데이터를 빠르게 어플리케이션으로 올릴 것인가 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두 가지의 중요한 카테고리, 메모리 카피, 그러니까 데이터 카피를 빠르게 할 것이냐 아니면 패킷 프로세싱을 빠르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데이터 카피를 한번 줄여보자, 제로 카피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로 카피는 멤 카피와 DMA 카피 모두 줄인 건 아니고 메모리 카피만 제거를 하고 DMA 카피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NIC가 패킷을 받으면 NIC의 디바이스 메모리에 패킷이 들어가 있는데 그 패킷은 어플리케이션이, 그러니까 CPU가 직접적으로 액세스를 할 수 없죠. 그렇게 하면 어쨌든 호스트 메모리로 데이터를 카피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DMA 카피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DMA 카피는 CPU 사이클을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오버헤드가 없다라는 어떤 컨센서스가 있는 거죠. 어쨌든 제로 카피의 가장 중요한 동작 원리는 NIC에서 받은 패킷을 단 한 번의 DMA 카피로 유지 어플리케이션으로 한 번의 데이터를 때려 넣는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DMA 카피 한 번, 그리고 단 한 번도 없는 메모리 카피가 있는 것입니다. 제로 카피를 사용을 하려면 어플리케이션이 접근이 가능한 어드레스 주소를 어떻게든 NIC 혹은 거기 안에 링 버퍼를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네트워킹 스택과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제로 카피를 지원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어플리케이션이 네트워킹 스택 혹은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를 레지스트레이션 합니다. 저게 이제 쉐어드 어드레스 영역이 되겠죠. 그러면 네트워킹 스택 혹은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해당 쉐어드 어드레스 주소, DMA 주소를 링 버퍼에 설정을 해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링 버퍼는 NIC와 호스트 메모리 사이에 매핑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NIC가 패킷을 받게 되는 그 패킷이 링 버퍼에 있는 매핑 정보를 기반으로 쉐어드 어드레스, 즉 어플리케이션이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쉐어드 어드레스로 데이터가 DMA 카피가 되게 되겠죠.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이 그것을 그냥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메모 카피가 없기 때문에 성능이 되게 빠를 것 같죠. 근데 이러한 제로 카피 기술은 본질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네트워킹 스택을 바이패스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네트워킹 스택은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속도가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러한 어떤 특징은 생각보다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헤더 관점, 패킷 프로세싱 관점에서 한번 보죠. 네트워킹 스택 커널에서 헤더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은 패킷의 모든 부분을 다 받습니다. 이더넷 헤더부터 IP 헤더, TCP 헤더까지 다 받는 거죠. 원래는 TCP 페이로드만 받으면 됐었는데 저것들을 다 받고 그리고 저것들이 다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은 바이패스한 만큼 또 구현을 따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에 커널 레이어에 있는 어떤 네트워킹 스택의 패킷 프로세싱보다 내가 작성한 그 패킷 프로세싱의 성능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그게 뭐랄까 더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얼마나 구현을 잘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장점이 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L3, L4 파이어월이나 로드 밸런서 아니면 VPN 이런 기능들을 구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저 L2, L3, L4 헤더를 건드려야 할 그런 케이스가 있죠. 근데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은 저렇게 헤더를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구현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저렇게 DPDK 같은 제로 카피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헤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크리티컬한 어떤 부분이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로 카피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특정한 노드에 딱 박히면 그 제로 카피 어플리케이션은 제로 카피 솔루션이 DPDK 같은 그런 프레임워크는 NIC에 있는 NIC의 모든 자원을 독점하게 됩니다. 독점.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노드의 어플리케이션이 100개가 띄워져 있다고 볼게요. 그리고 그 100개에 해당하는 패킷은 어떤 특정한 NIC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DPDK 같은 제로카피 솔루션이 프레임워크가 해당 NIC를 독점하기 때문에 모든 패킷이 제로카피 솔루션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존에 떠있던 100개의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킷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하게 보면 왼쪽과 오른쪽이 있습니다. 왼쪽은 그냥 제로 카피 솔루션에서 패킷 다 받고 거기서 다시 나눠주는, 혹은 그 프레임워크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재작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능을 빠르게 하려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갈아넣는 그런 어떤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른쪽 전략은 그러지 말고, 그러면 NIC 하나를 독점하면 차라리 NIC를 하나 더 두고 왼쪽에 있는 NIC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모든 다른 어떤 일반적인 패킷은 네트워킹 스택을 거쳐서 논 제로 카피 애플리케이션으로 패킷을 가게 하자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제로 카피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NIC를 하나 더 달고 그 NIC를 제로 카피에 의해서 독점하게 하자라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구조는 본질적으로 제로 카피와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로 카피의 가장 좋은 유즈 케이스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노드가 특정한 하나의 기능을 위해서만 동작하는, 예를 들어서 파이어월이라든가 네트워크 UTM 같은 그런 기능들이 있겠죠. VPN, 로드 밸런서, 디도스, 그런 어떤 조합에 좀 더 어울리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너럴한 유즈 케이스에서는 사실 제로 카피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게 적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로 카피가 그렇게 좋았다면 우리가 이미 제로 카피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클라우드에서도 그렇고 잘 안 쓰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쓸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전통적인 제로 카피 솔루션을 도입을 했을 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원했던 AI 워크로드에서 성능 향상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왜 그럴 수도 있냐면, 어쨌든 네트워킹 스택에서 네트워킹 스택을 안 타고 NIC에서 DMA 값이 한 번으로 어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쨌든 멤 카피 한번 줄어들었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DMA 카피 한 번에다가 어플리케이션에서 멤 카피 한번 돌리고 DMA 카피 한 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 3번의 데이터 카피가 있고 2번은 DMA 카피, 한 번은 멤 카피인데, CPU 사이클 입장에서는 그래도 CPU 사이클을 많이 차지했던 멤 카피가 한 번 줄어들었으니까 꽤 효율적이겠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게 단순히 CPU 사이클만 있는 게 아니라 호스트 메모리의 밴드위드, PCI 익스프레스 버스의 밴드위드, 그 밴드위드를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AI 개발자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GPU의 컴퓨팅 유닛은 굉장히 많은데 그 성능을 100%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잘못해서 그런가? 구조가 잘못돼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호스트 메모리의 병목, PCI 밴드위드의 병목 때문인 거죠. 그런 병목이 왜 발생하냐, 이런 케이스인 거죠. DMA 카피가 우리는 CPU 사이클에서는 거의 공짜라고 생각하지만 DMA가 호스트 메모리로 가면 호스트 밴드위드를 사용하고, 그것이 어쨌든 PCI 익스프레스 버스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CPU 사이클 입장에서만 공짜지 다른 버스 입장에서는 공짜가 아니었던 거죠. 어쨌든 제로 카피를 사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병목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현재 제로 카피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일단은 커널 네트워킹 스택을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L2에서 L4 프로토콜 핸들링을 커널에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서 따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커널에서는 네트워킹 그 프로토콜만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QoS를 담당하는 TC, 파이어월이나 뭐 로드 밸런스를 담당하는 넷필터, 아니면 뭐 VPN을 담당하는 트랜스폼이라든가 뭐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점은 생각보다는 꽤 치명적입니다. 꽤 치명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 제로 카피와 함께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죠. 왜냐하면 제로 카피가 특히 DPD 같은 경우는 호스트 CPU까지도 다 자원을 독점해버리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기에 생각보다 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원하는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제로 카피가 아니죠. 왜냐하면 전통적인 제로 카피 기법의 목적은 전통적인 네트워킹 스택의 목적과 동일하게 NIC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NIC로 그러한 어떤 방향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제로 카피 기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네트워킹 스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커널의 L2에서 L4 프로토콜 처리를 수행을 한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TC, 넷필터, 다른 뭐 그런 기능까지도 수행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로카피의 본질적인 동작 원리와는 배치되는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아니, 제로카피는 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올리는 게 제로카피 기법의 핵심인데 커널 영역에 도움을 받는다? 네트워킹 스택을 거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을 갔다가 다시 커널 스택으로 내렸다가 다시 어플리케이션으로 가는 그런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 제로카피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다이렉트 카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호스트 메모리를 거치지 않고 NIC에서 GPU로 바로 다이렉트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죠. 이걸 그림으로 풀어내면 다음과 같을 겁니다. 자, 일단 왼쪽 아래 NIC가 있고 네트워킹 스택 있고 어플리케이션이 상위에 있죠. 그리고 헤더가 있고 페이로드가 있고 오른쪽에는 GPU가 있고 GPU 옆에는 GPU의 비디오 램, 디바이스 메모리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헤더와 페이로드를 떼어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헤더가 가야 할 길과 페이로드가 가야 할 길이 다르다는 거죠. 헤더는 어디 가느냐? 똑같이 그냥 호스트 메모리로 가는 겁니다. 호스트 메모리로 DMA 카피가 되고 걔가 네트워킹 스택을 타서 어플리케이션까지 영역으로 가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TCP 페이로드만큼은 호스트 메모리가 아니라 GPU로 다이렉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원했던 그 기능들, 네트워킹 스택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커널에서 L2, L4 프로토콜 처리를 수행을 하겠죠. 그리고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메모리 카피가 되는 거죠. 뭐 논 제로 카피 어플리케이션 같이 사용하는 것은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제로 카피 솔루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바로 디바이스 메모리 TCP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그 기능을 구현을 한 게 디바이스 메모리 TCP의 핵심이라는 거죠. 디바이스 메모리 TCP는 한 달도 안 된, 그러니까 9월 11일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어떤 개발자가 핵심 코어 기능을 커널에 머지를 시켰고요. 꽤 오랜 기간 동안 리뷰 과정을 거쳐서 머지가 되었고, 저는 이 과정에서 디바이스 메모리 TCP가 요구하는 그런 요구 조건을 맞추는 어떤 디바이스 드라이버 작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 한창 리뷰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메모리 TCP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핵심이 그겁니다. 헤더와 페이로드를 분리하자. 헤더는 호스트 메모리로, 페이로드는 GPU 혹은 MPU가 될 수도 있고 스토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디바이스 메모리 TCP의 요구 조건이 대체 뭐길래 그러냐? 하나는 헤더 데이터 스플릿, 그리고 하나는 RSS 플로우 스티어링입니다. 헤더 데이터 스플릿은 저게 NIC에서 하드웨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기능인 거고요. RSS 플로우 스티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없어도 되는 기능인데, 이것도 당연히 NIC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기능인데, 헤더 데이터 스플릿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RSS 플로우 스티어링은 없어도 되는 옵션이긴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상적인 제로 카피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둘 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RS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헤더 데이터 스플릿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싱글 코어를 사용하지 않죠. 멀티코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어가 8개가 있고 큐가 8개가 있는데, 저 큐가 뭐냐? NIC에서 CPU 코어로 패킷이 가는데 그 과정에 큐가 있거든요. 큐잉을 하고 그 큐에서 CPU가 하나씩 떼내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네트워킹 스택이 기본적인 동작 원리입니다. 근데
어떤 패킷을 받으면 그 패킷을 처리하는 CPU는 반드시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그러면 그 패킷을 누가 처리하냐는 거죠. 코어가 8개가 있는데 8개의 코어에 라운드 로빈으로 패킷을 준다?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목적지, 그러니까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야 하는 패킷들은 동일한 CPU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것은 5tuple 것으로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동일한 5tuple을 가질 수 없습니다. 5tuple은 소스 IP, 데스티네이션 IP, 프로토콜,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 요 5개를 5tuple이라고 그러는데 이 5tuple만 알면 어플리케이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5tuple이 같은 애는 같은 CPU 코어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특정한 같은 Q로 매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저 Q에 매핑을 시킬 것이냐? 바로 RSS, 즉 해시를 뜨는 겁니다. RSS는 Receive Size Scaling의 약자인데 내부적으로 그냥 해시를 5tuple을 키로 해시를 떠서 그 해시의 결과에 따라서 Q로 주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5tuple 같으면 동일한 Q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재미난 사실은 우리가 뭐 성능 측정을 할 때 하나의 5tuple을 가진, 그러니까 하나의 유저에서 싱글 유저와 싱글 그 유저끼리 통신을 하게 되면 CPU를 하나밖에 못 씁니다. 근데 그 유저가 100개, 1000개가 되면 CPU가 평평하게 로드 밸런싱 될 수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RSS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 네트워킹 스택에서 하나의 패킷은 반드시 하나의 코어에서만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RSS를 통해서 우리는 헤더부터 페로드까지 평평하게 그 연속적인 그런 공간에 하나의 페이지에 메모리가 패킷이 얼로케이션이 되어 있고요. 그 패킷이 Q로 들어가게 되고 Q에서 어떤 네트워킹 스택이 사용하는 SKB라는 그런 구조체가 할당이 되어서 CPU에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레벨에서 보면 리눅스 커널 네트워킹 스택은 데이터를, 패킷을 로우한 데이터로 처리하지 않거든요. 그냥 바이트 코드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SK 버퍼라고 하는 SKB라고 불리는 저 구조체에 패킷을 넣어서 처리가 되는데, SKB는 내부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메타데이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패킷 데이터. 메타데이터는 뭐 어떤 인터페이스에서 패킷으로 왔냐, 길이가 어떠냐, 디버깅 정보가 어떠냐,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패킷 데이터는 방금 NIC에서 들어온 그 로우한 데이터를 가리키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SKB 안에 데이터라는 멤버가 저 이더넷 헤더부터 선형적으로 되어 있는 저 포인터를 가리키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RSS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본격적인 내용인 헤더 데이터 스플릿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더 데이터 스플릿이라는 것은 이름에서 굉장히 명쾌하게 그 기능이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헤더와 데이터, 헤더와 페이로드를 분리해서 관리하겠다는 거죠. 방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전제 조건은 이더넷 헤더부터 TCP 페이로드까지 연속적인 공간, 그 페이지 하나의 연속적인 공간으로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을 제가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거의 몇십 년 동안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최근에 헤더 데이터 스플릿이라는 기능이 특정한 NIC에 들어가 있게 되고, 그 기능은 본질적으로 헤더 따로 페이로드를 따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페이지에 이더넷 헤더부터 TCP 페이로드까지 한 번에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페이지에 이더넷 헤더부터 TCP 헤더까지만 관리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페이지에 TCP 페이로드만 관리를 하는 그러한 다른 페이지로 헤더와 페이로드를 관리하겠다라는 개념이 바로 헤더 데이터 스플릿입니다. 근데 이 헤더 데이터 스플릿은 기본적으로 RSS를 거치고 나서 되는 거이기 때문에 헤더와 데이터, 헤더와 페이로드가 독립적으로 관리된다고 하더라도 RSS에서 동일한 큐로 간다. 즉 겉으로 봤을 때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큐가, 관리하는 메모리가 한 개의 페이지가 아니라 적어도 두 개의 페이지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아까 전에 SK 버퍼 안에서 데이터라는 멤버가 그냥 헤더부터 페이로드까지 다 관리가 되는데, 지금은 헤더만 따로 페이로드만 따로 되면 이거 어떻게 되냐? 바로 데이터라는 멤버도 있지만 쉐어드 인포라는 멤버도 있거든요. 저 쉐어드 인포라는 거는 디바이스 메모리 TCP, 즉 헤더 데이터 스플릿 때문에 생겨난 기능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점버 프레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점버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뭐 9000 사이즈 정도가 되는데, 프레임 사이즈가 9000 정도가 되는데 하나의 페이지의 사이즈는 4K. 그러면 하나의 페이지 안에
모든 패킷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 패킷을 관리하는 것은 너무 당연했던 기능인 거죠.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SHInfo, Shared Info라는 그 멤버를 활용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헤더 데이터 스플릿이 활성화가 되든 비활성화가 되든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헤더와 페이로드를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말씀드리면 헤더는 호스트 메모리로 가서 네트워킹 스택을 거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가고 TCP 페이로드는 GPU 디바이스 메모리로 즉시 한 번의 DMA 카피로 GPU 비디오 메모리로 가서 어플리케이션이 해당 데이터를 해당 패킷의 페이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NIC와 GPU 디바이스 메모리가 서로 바로 웹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 바로 DMA 버퍼라는 기능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DMA 버퍼에 대해서 기술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대략적으로 이런 구조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이 GPU에 데이터를 얼로케이션을 미리 해놓습니다. 이제 미리 이렇게 딱딱 해놓으면 그 다음에 GPU한테 나 DMA 버퍼 쓸 거니까 파일 디스크립터 내놔라고 요청을 하면 GPU가 미리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미리 얼로케이션을 해놓은 그 메모리 중에서 하나를 떼서 FD를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FD를 어플리케이션은 NIC에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 NIC는 이제 GPU와 해당 그 미리 얼로케이션한 그 영역과 싱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적인 겉으로 봤을 때 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봤을 때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게 있죠. 제로 카피 어플리케이션은 NIC의 모든 자원을 독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디바이스 메모리 TCP도 어떻게 보면 제로 카피인데 독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NIC 모든 거를 다 독점하지는 않고 어떤 특정한 링 버퍼만 독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링 버퍼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왼쪽 위에 CPU 코어가 2개가 있죠. 그럼 당연히 멀티 Q를 쓰니까 당연히 Q는 CPU 개수만큼 2개. 근데 NIC에 있는 링 버퍼는 하나의 Q에 하나의 링 버퍼가 대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링 버퍼가 2개여야 된다는 겁니다. 2개. 하나의 링 버퍼가 0번 링 버퍼가 Q0번으로 그리고 링 버퍼 1번이 Q1번으로 1대1 매핑이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링 버퍼가 4개죠. 왜 그런 거냐면 헤더 데이터 스플릿이라는 기능을 켜게 되면 헤더 따로 페이로드도 따로기 때문에 하나의 Q에 2개의 링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링에는 헤더 그리고 다른 하나의 링에는 페이로드 헤더 페이로드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디바이스 메모리 TCP라는 제로 카피는 NIC의 모든 링 버퍼를 독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링 버퍼만 독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논 제로 카피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링 버퍼 1번은 페이로드를 가리키고 있고 저 페이로드 가리키고 있는 저 링 버퍼는 아까 전에 DMA 버퍼에 의해서 GPU 그 영역과 싱크가 된다는 거죠. DMA 버퍼에 의해서 말이죠. 그렇게 되면 소프트웨어 구조를 한번 보면 SKB가 있고 SKB에는 데이터 그 멤버는 링 0번에 의해서 들어온 헤더 영역을 가리키게 되겠고 그 녀석은 당연히 호스트 메모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링 1번의 페이로드는 결국에는 그 페이로드는 GPU 안에 데이터가 카피가 되었겠지만 그 GPU DMA 어드레스 정보는 쉐어드 인포에 의해서 가리키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그 패킷을 받게 될 텐데 SKB에 있는 데이터에 의해서 헤더는 어쨌든 호스트 메모리에 있으니까 그 호스트 메모리에 있는 것을 통해서 네트워킹 스택이 동작이 되게 됩니다. 네트워킹 스택이 동작이 되게 되고 소켓에 의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가 가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은 원래는 호스트 메모리에 복사가 된 페이로드를 받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복사할 페이로드가 어디 있습니까? GPU 안에 있죠. 그렇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은 GPU의 어떤 호스트 메모리에 복사되어 있는 데이터를 받는 게 아니라 GPU에 있는 그 메타데이터만 가지게 됩니다. 어떤 GPU에 어떤 어드레스에 어떤 오프셋으로 어떤 얼마만큼 페이로드가 있는지 그 메타데이터만 어플리케이션을 받게 되는데 그 메타데이터는 커널에서
커널에서 제공하는 컨트롤 메시지 CMSG라고 불리는 저 컨트롤 메시지를 통해서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read MSG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알 수 없고 컨트롤 메시지에서 직접적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은 더 이상 호스트 메모리에서 GPU로 데이터를 카피할 필요 없이 어플리케이션에는 GPU가 이미 카피가 되어 있는 그 어드레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카피가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어떤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간략하게 보면 딴 것 같죠. 헤더는 네트워킹 스택에 가서 어플리케이션으로, 그리고 페이로드는 DMA법 싱크를 통해서 GPU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그 녀석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는 자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바로 논 제로 카피 어플리케이션과 제로 카피 어플리케이션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가, 공존이 가능한가.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죠. 링 버퍼 한 개만, 하나의 제로 카피 어플리케이션은 한 개의 링 버퍼만 점유를 하기 때문에 다른 링 버퍼는 그냥 논 제로 카피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냐? RSS 플로우 스티어링에 의해서 제로 카피 어플리케이션의 5 튜플은 Q1번에만 타겟팅이 되도록 하고, 다른 모든 논 제로 카피 어플리케이션의 패킷들은 Q0번에 의해서 가게 되고, 그러면 Q1번은 당연히 DMA 버퍼에 의해서 디바이스 메모리 TCP에 의해서 GPU와 DMA 버퍼로 싱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패킷이 제로 카피 패킷이다. 그러면 NIC가 링 2번과 3번에 이제 매핑을 주게 되는 것이고, 패킷이 아니다, 논 제로 카피 패킷이다. 그러면 링 0번과 1번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로 카피 어플리케이션과 논 제로 카피 어플리케이션이 정말 잘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케이. 그러면 제로 카피 어플리케이션 한 개는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는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는데, 제로 카피 어플리케이션 한 개 더 추가가 된다면 이 상황에서는 한 개는 그 제로 카피 유저 어플리케이션에 의해서 링 Q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제로 카피 어플리케이션과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나머지 한 개 남아있는 젤을 제로 카피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을 해버리면 그냥 다른 일반적인 논 제로 카피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할 수 있는 큐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큐를 한 개 더 만들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CPU 코어가 128개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나오는 NIC가 지원을 하는 멀티큐의 개수는 뭐 거의 500개, 512개, 1000개가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뭐 멀티큐에 대한 그런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큐를 하나 더 생성하고 걔를 DMA 디바이스 메모리 TCP로 설정을 합니다. GPU의 다른 영역으로 설정을 해놓고 해당 큐를 유저 2번 제로 카피 어플리케이션과 매핑을 시켜 놓으면 해당 유저 2번에 대한 패킷은 RSS 플로우 스티어링에 의해서 Q2번에 매핑이 될 것이고, 타겟팅이 될 것이고, 그러면 패킷의 헤더는 링 4번 헤더에 가고, 링 5번에 의해서 페이로드는 링 5번에 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DMA 버퍼에 의해서 GPU의 어떤 특정한 다른 영역 혹은 다른 프로세서가 있을 수도 있죠. NPU 같은 그런 것.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이더넷 NIC 그리고 네트워킹 스택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현재까지 너무 잘 동작하고 있죠. 그렇지만 AI라는 좀 특이한 워크로드가 등장을 하게 되었고, 그 워크로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네트워킹 스택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제로 카피라는 기술이 전통적으로 있어 왔고, 그 제로 카피의 목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킹 스택의 목적, 즉 NIC에서 NIC에서 어플리케이션에서 NIC로 데이터를 제로 카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AI 워크로드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메모리 사이드의 병목을 줄이기 위해서 데이터가 제로 카피가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로 제로 카피가 되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전통적인 제로 카피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문제점들, 논 제로 카피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쓸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커널 네트워킹 스택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이 바로 디바이스 메모리 TCP였습니다. 근데 디바이스 메모리 TCP가 완벽하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디바이스 메모리 TCP가 커널 업스트림에 들어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TX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존에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네트워킹 스택이나 전통적인 제로 카피처럼 본질적인 한계점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구현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금 다른 기업의 어떤 개발자가 TX 사이드 지원을 하는 이니셜 패치, RFC 패치를 이미 제출한 상황이고, 아마 한 달 아니면 2달 내에
아마 머지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서비스에 활용을 하는 데는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RDMA처럼 정확하게 원하는 주소로 데이터가 카피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GPU가 GPU한테 DMA 버퍼 그 영역을 이제 요청을 하기 전에 얼로케이션 할 텐데, 그 얼로케이션이 되어 있는 그 영역 안에서 페이지 단위로, 비어 있는 페이지 단위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원하는 주소로 데이터가 카피가 되지 않고 당연히 연속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유저 어플리케이션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메시지를 통해서 GPU에 있는 어떤 어드레스를 준다라고 했는데, 그 어드레스가 GPU 가상 주소를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쿠다 프로그래밍을 하든 오픈쉘 프로그래밍을 하든 로컨 프로그래밍을 하든 결국에는 GPU의 가상 주소를 기반으로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DMA 어드레스를 통해서 GPU 가상 주소를 컨버팅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힘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소도 있고 옵셋도 있고 길이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현재 UDP를 지원하지 않는데 요 작업은 아마 아직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UDP는 우리가 이제 뭐 너무 중요한 기능이죠. 뭐 QUIC도 있고 아니면 터널링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UD 기반의 그런 기능은 아마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머지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TC나 넷필터 같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예외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 커뮤니티에서 발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현재 디바이스 메모리 TCP의 요구 조건, NIC 요구 조건인 헤더 데이터 스플릿이라는 기능을 지원을 하는 이던 NIC가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것도 뭐 100G에서 400G 정도의 엄청나게 비싼 쪽에서만 아직까지는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뭔가 우리가 진짜 가성비로 되게 저렴하게 구성을 하기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뭐 페이지 풀이라든가 제널록 같은 그런 기술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부분 혹시 궁금하시면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